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길었던 설 명절 연휴가 끝나고 일상 복귀 첫날인데요. 내란 수괴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이 일반 접견 가능 첫날이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차례 일반 접견이 가능한데요. 오늘 접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등 대통령실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여권 관계자들의 접견도 전망되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간적인 도리에서 한번 찾아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당 일각에서는 신중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당 차원의 접견이 이루어진다면 국민이 볼 때 계엄에 동의하는 거냐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의 구치소 정치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지지층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1월 31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네, 라디오 오늘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의성군 소식 알아봅니다. 이어서 천용길의 정치 TMI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휴에는 좀 쉬셨어요, 교수님? 예, 연휴 좀 쉬었는데 예. 사실은 뭐 설날 당일날 빼고는 방송을 계속 하긴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 설 연휴 꽤 길었는데 예. 설 민심이 어땠을까? 뭐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역시는 이제 윤 대통령 얘기 가장 많이 예. 나왔을 것 같고 지금 너무나 민생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참 너무 팍팍한 민생 얘기. 또 폭설도 있었고 경제 네. 얘기. 트럼프를 비롯한 또 외교 문제도. 참 할 얘기가 참 많이 있었는데요. 네. 참 이것도 있었죠. 미국 여객기 네. 이거 충돌 사고도 있었고.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또 에어부산 그 여객기 화재 사고. 예. 저는 이 에어부산 이 화재 사고를 보면서 사실은 네. 더 아찔했어요. 이거 보면서. 이게 왜 아직까지 뭐 정확한 조사 내용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저 보조 배터리 문제인 걸로 현재는 보아지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정말 아찔한 게 만약에 이륙 후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면 어땠을까? 그렇죠. 정말 맞아요. 이거는 어떻게 손 쓸 방법도 없는 거고. 예. 저는 이 사고를 굉장히 끔찍하게 봤거든요. 이 화재 사고를. 맞습니다. 물론 뭐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예. 자, 교수님 뭐 어떻게 예. 어떤 얘기부터 좀 해볼까요? 설 민심. 저는 예. 아무래도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사실은. 예. 그 이슈가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뭐 명절에 저도 가족들 만나고 뭐 친구들 만나보면 대체적으로 그 얘기가 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탄핵이 될 것 같냐, 언제쯤 될까, 또는 뭐 조기 대선이 과연 이루어질까, 또 이루어진다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여기에 관심이 좀 많은 것 같고,
아무래도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후보들로 지금 거론되는 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누고, 정치적 얘기가 좀 많았고요. 네. 그리고 경제 얘기도 많이 했죠, 사실은. 왜냐면, 워낙 이제 이런 불확실한, 정국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빨리 좀 끝나고, 그렇죠. 좀 나라가 안정적으로 가서 경제가 좀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 주변에 계신 자영업자분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하니까요. 더 힘들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이게 마무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하게 됐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 모이면 가족들이 친지들이 다 질문이 이제 집중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한테 많이 하시죠, 질문. 그러니까요. 예. 참, 돌이켜보면 이 계엄사, 12.3 계엄 때문에 국가적인 손해가 참 너무나 어마어마해서요.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니까. 그렇죠. 인력, 투입된 인력 문제, 비용, 이건 둘째 치고라도 우리나라 국격, 신뢰도 추락한 거, 이거 어떡할 거며. 이 계엄 때문에 또 범죄자들이 또 많이 양산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고위 공직자들부터 해서 얼마 전에 서부지법 이 폭동 때도 여기도 지금 63명인가요? 63명이 지금 기소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참 너무나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런데 한편 참 윤석열 대통령이 옥중 메시지를 이렇게 냈는데. 일단은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난 괜찮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달라. 그리고 의료 체계는 잘 작동됐는지 노인들 힘든 건 없었는지 이런 얘기를 자꾸 메시지를 이렇게 내는데 국민들이 이런 메시지를 듣고 좀 많이 불편해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잖아요. 대통령의 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직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인데 대통령실 관계자들 이제 면회를 갔다 왔거든요. 오늘 면회를 갔는데 10시부터 한 30분 정도 면회를 했다고 그래요. 네, 대통령실도 지금 거의 개점 휴업 상태 아닙니까? 왜냐면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니까 대통령실도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하더라도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을 보좌해야 되는 거죠. 권한대행이니까.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을 찾아가서 거기서 들은 얘기가 업무를 잘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면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이 왜 저런 지시를 하지? 라고 하는 국민들은 의문이 들 겁니다. 본인은 지금 직무가 정지된 대통령에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직만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저거 얘기하는 것이 마치 현재 그 대통령실에 있는 근무자들을 통해서 뭔가 본인이 정치를 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국민들은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어쨌든 그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잘못된 행동, 내란 혐의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탄핵이 된 상태 아닙니까? 탄핵이 결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고, 그러면 좀 자중하고 국민 앞에 미안한 마음 가지고 좀 조용히 있어야 되는 거죠. 자꾸 이렇게 언론에 나와가지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 아직도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나 이런 비판을 면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들이 사실은 국민들한테는 대단히 좀 불편한 그런 소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지금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그럼요. 말씀하신 대로 좀 반성하고 사과하고 또 수사도 제대로 받고 성실히 받고 재판이 임하고 이래야 되는데 아직도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인정 안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참 너무나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실장들 또 수석들 오늘 5명이 면회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여권 인사들도 줄줄이 찾아갈 것 같고 일단 좀 궁금한 게 김건희 여사가 과연 면회를 갈 것인가. 그런데 지금 당분간은 갈 생각이 없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김건희 여사 관련 보도가 이제 가끔씩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며칠 새. 그러니까 건강이 너무 안 좋다. 거의 누워 지낸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상민 전 장관 입으로 통해서 나온 거죠. 이제 계엄 선포할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와이프가 이거 계엄 선포하는 거 알면 크게 화낼 텐데. 이게 지금 보도가 났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지금 김건희 여사 그 수사에 대비한 그렇죠. 밑밥 깔기 그런 건가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런 게.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잘 보세요. 김건희 여사가 지금까지 대통령실에 관련된 여러 사안에 대해서
문제의 근원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명태균 리스트만 해도 그래요. 명태균 게이트만 해도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 예. 김 여사가 또 이렇게 대통령했다, 뭐 대통령에 대해서 뭐 안 좋은 평가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 이전 관련해서 뭐 새로운 건물 뭐 불법 증축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러면 어떤 용도도 알 수 없는 건물을 지은 거 관저에 그것도 이제 김건희 여사 연관된 걸로 보여지고, 또 뭐 여러 가지 뭐 인사 관련해서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들어갔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김건희 여사 깊숙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요소들이 많은데. 근데 계엄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상의를 안 했다? 그게 좀 안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알 수는 없습니다. 그걸 진짜 얘기 안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상식적인 거는, 그러니까 2년 반 동안 대통령의 역할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의 의혹들 중에, 많은 문제거리의 의혹들 중에 김건희 여사가 꼭 끼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쏙 빼놓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그걸 믿을 수 있겠냐고요.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흘리겠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거나 아니면 뭐 내란 관련해서 수사를 받거나 이걸 피하려고 하는 시도라고 저는 봐요. 본인이 단독으로 결정한 거다. 이것도 하루아침에 결정한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대통령실 대통령과 그다음에 전직 사령관들,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 만나서 논의도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이거를 얘기 안 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이 왔다고요? 제가 볼 땐 그랬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은 김건희 여사가 처벌받는 걸 좀 막아보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 또 몸이 안 좋다, 누워만 있다 이런 얘기는 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치근한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지자들이나 극우 세력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 이 얘기 들으면 또 얼마나 흥분을 하겠습니까? 예.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누워있고 이런다고 막 난리를 또 하겠죠.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해외 순방 그렇죠. 그렇게 빼놓지 않고 다니다가 그러니까요. 갑자기 구속되니까 몸 좀 누웠다 이건데. 아니, 근데 확인도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 전원이잖아요, 전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근데 그런 얘기를 굳이 흘릴 이유도 없는데 왜 흘리겠습니까? 극우 세력 결집,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처벌을 좀 면해보려는 시도, 이런 시도가 있다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있지 않았다면 우리 국정이 이토록 윤석열 정권이 이토록 됐을까, 이 정도까지 됐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이제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재임 시절에는 이제 뭐 사실상 검찰이 막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정도고, 이제 김건희 여사 그 특검에 대해서는 또 국민의힘이 막아왔다. 국민의힘 정당이 막아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 일단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이 상태, 그리고 또 만약에 앞으로 탄핵이 인용이 된 후 앞으로 수사는 어떻게 될까? 김건희 여사 수사. 어떻게? 저는 만약에 탄핵 인용이 되면 김건희 여사 수사는 속도를 낼 거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사실은 검찰이 그 주가 조작 관련해서는 면죄부를 줬지만, 저는 이게 지금 다시 이의 제기를 한 상태거든요, 시민사회단체가.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다시 진행될 수 있어요. 검찰이 지금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저는 특검도 통과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탄핵이 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대통령의 직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 그리고 또 탄핵이 가장 우선적으로 결정이 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김건희 여사 관련된 수사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고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탄핵을 먼저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에 헌재에서 파면이 결정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김건희 여사 수사예요. 김건희 특검도 그렇고,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그렇고, 지금은 오늘 또 뭐 최상목 대행이 내란 특검을 또 거부권 행사했더라고요. 그것도 대단히 부적절한데, 근데 만약에 탄핵이 돼서 파면이 되면 저는 그거 다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김건희 특검,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계속 저러고 있다가는 이제 대선 정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조기 대선으로. 그렇게 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비호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중도층 싸움이니까 중도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민심을 알고는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둘 다 통과될 거기 때문에 탄핵이 결정되는 순간부터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여러 의혹들, 양평고속도로 문제, 그다음에 뭐 이태원 참사 문제, 그다음에 최수근 해병 관련된 문제, 이런 것들 많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관저 이사 문제 이런 거, 삼부토건 이런 문제 것들이 등등. 다 이제
수면으로 올라올 거다. 그래서 뭐 시간 문제지 얼마 안 남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 오늘 두 번째 이제 거부권 행사를 했어요. 최상목 그랬죠. 대행이. 네. 그러면서 밝힌 게 이제 수사가 이미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 이유가 하나고 또 네. 여야 합의가 없었다. 이게 이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위헌 소지가 많아서 저 거부권을 행사했다고 하는데 위헌 소지 많이 네. 해소는 됐지만 이 두 가지 이유 네. 때문에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건데 네. 뭐 이리저리 얘기 돌리지 말고 최상목 네. 대행이 자신의 네. 내란에 연루가 돼 성의자예요. 있기 때문이죠. 성의자.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 그렇죠.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수사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사 대상에 지금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건데 본인도 지금 그 쪽지 받은 거 있잖아요. A4 예. 용지. 예. 하나 받은 거에 이제 거기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이게 좀 관건인데 그렇죠. 1차적으로 그 내용을 보면 분명히 위헌이 맞거든요. 위헌적인 행동을 지시한 건데 비상입법기구라고 하는 거. 근데 돌아와서 F4라고 하는 소위 이제 그 주요 기재부의 주요 예. 국장들과 함께 회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그리고 또 예. 한국은행 총재 이렇게 예. 네 명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때? 예. 이게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하면 예. 그건 이제 임무를 받아가지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의 역할을 했을 가능성은 우리가 예측해는 볼 수 있잖아요.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그 물론 뭐 수사가 네 진행이 안 명이 돼서. 다 해당이 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거죠. 만약 그 예. 일을 논의를 했다면 예. 예를 들어서 정말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 그다음에 국회 예산을 다 끊으려고 했다든지 이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근데 그날 계엄 당일 새벽에 모인 건 확인이 됐죠. 네 명이. 모인 건 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맞아요. 모였으면 얘기까지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했을 있죠. 가능성이 현재로서 아니,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왜냐면 그 쪽지를 받고 종이를 받고 지시사항을 받고 회의를 열었다. 그럼 그 지시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했을까?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렇게 의심이 가는 거죠, 사실은. 아이고 참 이 내란. 예. 자 다음은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네. 지금 뭐 최근 여론조사 뭐 수치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생각보다 상당히 높다. 정권 연장 여론도 생각보다 높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이 여론조사를 보고 이게 과연 누가 득일까? 여야 누가 득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민주당 맞아요. 입장에서는 이런 여론조사가 나옴으로써 뭐 자칫 좀 해이해질 그럴 수 있었는데 뭐 긴장감을 주고 또 어떤 또 반성의 기회 좀 되돌아볼 기회가 된 것 같고 그런데 이 국민의힘에게는 이게 자꾸 현재도 좀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앞으로도 이 잘못된 방향을 계속 유지해주는 그런 독약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맞아요. 예. 지금 의원들이 한 행동을 보세요. 탄핵 반대, 탄핵이 잘못됐다. 헌재 재판관들 흔들죠. 지금 보면 헌재 결과에도 불복하겠다는 그런 뉘앙스의 발언까지 하고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왜 이런 행동을 하겠습니까? 또 체포영장 집행하러 갔을 때 거기 가서 맞겠다고 거기 가서 있었던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론조사 결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래서 독이 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보수 결집 그리고 응답을 보수층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고 그런데 이게 중도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 중도층만 떼내서 보면 확연히 차이가 더 많이 납니다. 예를 들면 탄핵에 대해 찬성하는 쪽도 훨씬 많고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도 훨씬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지지를 안 하는 쪽이 더 많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정권 교체 비율도 높아져요. 중도만 보면. 근데 지금 전체로 보면 보수가 결집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상승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게 착시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선 과정에서는 보수가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진보 보수는 중도가 진보 보수는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걸 보지 않고 그냥 단순히 여론조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대로 가는 것도 괜찮아. 윤석열 대통령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독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그 의원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극보수 의원들 빼놓고 정신 제대로 바뀐 의원들이라면 이런 생각 물론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그 생각을. 그런데 이 얘기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당내에서. 그런 상황이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곳에 이게 왜냐면 지도부가 친윤 일색이에요. 검찰 출신의 두 사람 다. 권성동, 권영세. 그러다 보니까 지도부가 끌고 나가는 부분을
이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결국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거 좀 경종을 울리고 잘못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나서가 있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뭐 국민의 힘으로 봐서도 그렇고 국가 전체로 봐서도 이건 상당히 안 좋은 현상이고 자 이거 하나만 더 그 김문수 현상이 있잖아요. 지금 뜬금없이 김문수 장관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나오는데 과연 이게 대권 후보까지 이어지고 국민의힘의 후보로까지 이어질 건지 아니면 결국은 오세훈, 홍준표 싸움이 될 건지 좀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이거? 저는 오세훈, 홍준표 싸움도 갈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결국은. 예. 왜냐하면 이제 지금은 탄핵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런 현상이 계속 나온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지금 결집을 하고 있잖아요, 보수층이. 예. 그러면서 이제 탄핵이 결정되고 파면이 결정되면 엄청난 불안감이 쌓일 겁니다. 이번 또 조기 대선을 우리가 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쌓이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도 태세 전환을 할 거예요. 지금 권성동 예를 들면 권영세 이 두 사람이 하는 것처럼 윤석열을 지키겠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런 자세의 스탠스를 바꿀 겁니다. 그래야 대선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상은 아까 제가 이제 극렬 보수층의 결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게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요. 실제로요. 1대1 대결로 가보면 지금 그 여론조사 보면 이재명 지금 뭐 대표를 가상으로 해서 1대1 하면 김문수 후보가 제일 낮아요. 경쟁력이. 그렇죠. 예. 그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보수 진영도 이제 나중에는 실제 대선 정부로 들어서게 되면 김문수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밀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군요. 한 발만 더 예상을 좀 나가볼까요? 지금 뭐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럼 보수 진영에서는 뭐 그 국민의힘에서 이제 오세훈, 홍준표 중에 한 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수권에 이준석 의원이 지금 출사표 던졌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이제 합칠까요? 아니면은 각자 1대1 또 나올까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저는 합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예전에도 우리 영카님 기억하실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들어갈 거다. 국민의힘에 그런 생각을 할 거다. 말씀하셨죠. 지금도 저는 그게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됐던 시절을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의힘은 이길 수만 있다면 누구든 데려옵니다.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적이든 그전에 뭐 쫓아냈든 상관없어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이에요. 그 사람을 데려와서 후보를 만들어서 대권에 내보냈어요. 저는 그래서 이준석 대표가 지금 출사표를 던지는 것도 개혁신당으로 나가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못 나가요. 지금 이렇게 던진 이유가 뭐예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국민의힘 나한테 와라. 이런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국민의힘을 향한 이준석 의원이 나한테 와라. 손 내밀어라 나한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면 반드시 받을 겁니다. 이준석 대표는 거부하지 않아요. 국민의힘에서 요청하면 반드시 받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후보로 나갈 수도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그래요? 있다고 봐요. 그 정도로? 있다고 봐요. 지금 개혁신당이 그렇지 않아도 막 분당 사태 막 맡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하나의 포석이라고도 보여지거든요. 제 생각입니다. 이건 100% 제 생각인데. 그렇게 되면 본인은 나와서 무소속으로 있든지 아니면 개혁신당을 아예 깨버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은 뭐 낮긴 한데 그렇게 이제 분란이 난 상태에서 자기는 국민의힘에 다시 입당을 해서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합당 절차를 밟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흡수 합당이 되겠지만 물론 개혁신당이 워낙 수가 적으니까. 그래서 후보만 될 수 있다면 본인은 개혁신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저는 아직 열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에 딱 취업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중심 실무교육, 취업에 맞춤, 내 꿈에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식재료로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구 살림템. 여러분도 함께해요. 공익광고협의회.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네, 6시 31분 18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자, 의성군 소식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의성군 홍보과의 권기범 주무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성군청 홍보과 권기범 인사드립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1월 마지막 의성 소식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의성군이 수돗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와 음용률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합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수질 검사를 신청하시면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무료로 수돗물 검사를 하고 결과를 안내해주는 제도입니다. 예, 수질 검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예, 수질 검사는 총 6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수돗물의 탁도, 산성 농도, 잔류염소, 철, 구리, 아연에 대해 수질 검사를 진행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추가로 7가지 항목을 다시 검사합니다. 예, 추가 검사 항목으로는 일반 세균, 총대장균, 색도, 경도, 염소이온, 암모니아성 질소를 추가 검사 진행합니다. 예. 예, 의성군은 2021년부터 유치원 및 어린이집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실시했고 2024년에 경로당에도 추가 실시하여 검사 결과 모두 기준에 적합했습니다. 예. 예, 혹시나 자택의 수돗물 수질이 궁금하시다면 의성군 상하수도 사업소로 전화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 의성군이 이제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아주 수돗물에 자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택에 수돗물이 안전한지 궁금하신 분들은 의성군 상하수도 사업소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직원들이 이제 현장까지 나갑니다.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서 수돗물이 안전한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소식으로는 의성군이 경북도 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공모 사업에 선정됐다는 소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의성군이 경북도 내 최초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2025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건립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국비와 도비 34억 8천만 원을 포함한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이번 건립 지원 사업은 지역 먹거리 계획을 추진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에서 생산된 먹거리가 지역 내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식재료의 생산, 물류, 유통 및 정책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 건립을 위해 건축, 시설, 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의성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2026년 9월부터 시범 운영을 통해 2027년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본격적으로는 2027년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간다. 자, 그러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는 군민들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요? 예, 의성 국민에게 항상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또 농가에는 안정적인 판로를 열어서
열어주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예. 자, 의성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잘 건립돼서 지역에 좋은 예시로 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의성 공영주차장 정기권 시행 소식이네요. 이거 어떻게 신청을 하나요? 예, 의성읍 공영주차장이 정기권 판매를 실시합니다. 시행일은 이제 1월 1일부터 했고 예. 신청 접수는 의성군청 민원과 또는 읍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오실 때 차량 등록증은 꼭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기간은 매월 20일까지이고 정기권 요금은 월 3만 원입니다. 예, 의성 공영주차장 정기권 소식인데, 그러니까 월 3만 원에 뭐 언제든지 주차를 할 수 있는 거군요. 공영주차장에 아주 편리한 제도인데, 자, 많은 분들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의성군 복지 소식 준비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의성군의 복지 소개를 많이 해드렸는데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또 어떤 복지인가요? 예, 의성군이 또 의성 군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 해소를 위해서 농어촌 버스 전면 무료화를 시행합니다. 예. 현재 총 27대의 버스가 107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올해 1월 1일부터 주소나 연령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버스 요금 부담을 줄여주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더욱 활기찬 의성을 만들기 위해서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를 실시했습니다. 네. 의성 국민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내버스 전면 무료화까지 의성의 복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요즘 시골에는 일손이 많이 부족한데 이번에도 의성군이 농가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맞습니다. 의성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5년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예. 농가형 계절 근로자 286명, 공공형 계절 근로자 65명, 결혼 이민자 친척 초청 240명을 포함한 총 591명의 근로자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24년에 도입한 418명보다 약 180명 증가했습니다. 어우, 많이 증가했네요. 자,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주로 어떤 나라에서 오나요? 예, 의성군이랑 업무 협약을 맺은 3개 국가에서 오십니다.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입니다. 아, 업무 협약을 아예 맺었군요. 의성군과 예. 캄보디아, 필리핀, 베트남. 이 외국인 근로자분들은 의성에 와서 업무 환경에 좀 만족하는 편인가요? 어떻습니까? 예, 제가 들어보기로는 대부분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아주 만족해요? 예, 진짜 아주 만족하셔가지고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현지에서도 이 의성으로 오시기 위해서 경쟁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예, 그 외국인 근로자분들과 의성군이 동민분들이 함께 만족할 수 있게 의성군에서도 또 많은 지원을 하고 있으니까 의성에서는 이제 일손이 부족한 일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죠. 의성군 홍보과의 권기범 주무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천용길의 정치 TMI 시작합니다. 오늘도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치 TMI에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그 행정안전부 소속의 민간 자문위원회인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가 지난주였습니다. 1월 22일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여기에 행정통합과 관련한 방안도 또 포함되어 있고 때문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오늘 좀 살펴보고 경북 지역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리고 실시 가능성이 높은 이 조기 대선과 좀 연동돼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나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이 위원회 이름이 좀 많이 기네요. 그러니까 행정안전부 소속의 민간자문위원회예요. 네. 미래지향적 행정체제 개편 자문위원회.
대구시가 이제 지난 1월 22일에 발표를 한 건데 지방행정체제 개편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행정통합 작년에 한 해 내내 이제 다뤘는데 이제 그 내용도 네. 좀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예. 맞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은 어떤 건가요? 네, 현재 지방행정 체제가 인구와 경쟁력이 성장하던 이 30년 전에 마련됐기 때문에 이 지금의 환경에는 좀 맞지 않다라는 진단부터 들어가 있습니다. 네. 특히 이 초광역권, 지금의 이 광역단위 행정을 넘어서는 행정 지원이 좀 미흡하고 무엇보다도 이 비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방의 자치단체가 인구 감소 등의 위기를 겪고 있다. 때문에 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를 한 겁니다. 이 문제 해소 방안이 총 8가지가 제시가 됐거든요. 예. 그 가운데 첫 번째가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 통합안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대구와 경북, 또 부산, 울산, 경남, 대전, 충남, 광주, 전남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후에 광역시와 도 간에 통합하고 나면 이 광역권 행정 효율을 위해서 이 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이 2단계 계층은 유지를 하고 이 권한 이양과 관련해서는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라 이렇게 주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8가지이기 때문에 몇 가지 더 살펴보면 인구가 급속히 감소한 시군 구간의 이 통합 방안도 포함이 됐고요. 경북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인구 10만이 되지 않는 붕괴된 상주, 문경, 영주 등이 또 포함이 될 수가 있겠고요. 특광역시와 인접한 시군 간의 행정구역도 변경하는 방안. 그러니까 서울시와 경기도의 시군 편입을 좀 염두에 두고 이 방안도 내놨고, 또 읍면동 체계를 장기적으로 농촌은 읍으로 통일하고 이 도시는 동으로 단순화하는 방안도 포함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군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통합 또 그 내용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경북 우리 지역으로 보자면은 이제 인구가 감소한 시 같은 경우 이제 인근 시 또 군과 통합하는 그 방안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농촌은 읍으로, 도시는 동으로 이렇게 단순화하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네요. 근데 지금 이 권고 내용이 다 그대로 추진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사실은 이게. 어떤 이게 민간 자문위원회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바로 이 내용대로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정안전부가 이 내용을 권고안을 받아들여서 이후에 이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하는 내용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지금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고 행안부 장관 역시 대행 체제다 보니 이 큰 변화가 예상되는 이 행정체제 개편이 이 권고안 그대로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게다가 이 법률 개정이 당연히 또 필요한 부분이라 이 국회가 당장 논의하기에도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이번 권고안을 보면 이렇게 전국이 불안정함에도 불구하고 자문위원회가 안을 내놨다. 특히 그런 면에서 보면 지난해 추진됐던 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이 대구시 경상북도가 함께 추진하던 이 행정통합은 일단 확실히 좀 중단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확실히 중단됐다? 이렇게 본다고요? 근데 지금 쭉 설명하신 내용 중에 행정통합 추진을 그 권고하는 내용이었잖아요. 아까 그 대구 경북도 있었던데. 이걸 그렇습니다. 중단됐다고 보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존에 이 대구시와 경상북도가 추진하던 방식 자체가 이 중앙행정체제 개편, 행안부 자문기구가 권고안을 냈기 때문에 이 방안으로 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추진하던 방안이 이 권고안과 상당한 좀 차이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 권고안을 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 이 광역시와 도 간의 행정 체계가 두 개의 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 첫 번째 안이 광역시가 아니라 이 100만 이상 되는 특례시로 바꾸고 자치구 대구광역시에 설치된 구는 구청장과 지방의회가 없는 일반구로 전환하는 안이 일안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지금 권고안을 말씀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대구 우리 좀 좁혀서 대구시를 예를 들어보죠. 그러니까 대구광역시를 그냥 대구 특례시로 만들고 그 대구시 안에 그 구가 있잖아요. 네. 그거를 자치구가 아닌 일반 구로 전환한다. 네. 예, 이게 이제 1안이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2안은 이 광역시 자체를 폐지하는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이 2안에 따르면 대구시가 아예 폐지가 되고 대구시 밑에 있는 구가 대구 경북 통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안을 제시한 겁니다. 이게 1안과 2안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기존 대구광역시가 가진 권한은 축소될 수밖에 없는데 사실 이게 대구시가 그동안 추진하던 대구 중심으로 그 기존의 권한은 그대로 가지고 흡수 통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이 공고안과 상당히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이 권고안을 보면 대구시에서는 뭐 받아들일 것 같지가 않은데요, 이 안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5번째 이 공고안의 내용을 보면 지자체의 기능 조정 부분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와 도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아도 지역 발전에 필요한 권한과 기능을 맞춤형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일반화된 제도를 마련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대구 경북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그리고 대전 충남도 특별법을 추진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특별법 만드는 거 말고 법 체계 자체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바꿔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우 도지사가 추진하던 이 방안과는 조금은 차이가 나는 공고안이 나오게 됐고 무엇보다도 대구와 경북이 먼저 통합해서 다른 지역보다 이득을 보겠다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자체의 권한을 이양해 줘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기존 추진하던 대구 경북 행정 통합은 그 방안 그대로는 사실상 중단되는 쪽이 더 확실해졌다라고 풀이가 되는 겁니다. 권고안을 보자면 그동안 추진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은 완전히 중단됐다 이렇게 결론을 내주신 거고 그렇다면 이에 대해서 이철우 도지사는 어떤 특별한 입장을 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다루고 있는 이유인데요. 행정통합을 경북 그리고 대구가 그렇게 지난해 이야기를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공고안이 나온 지 지금 일주일이 지났는데 공식적인 경북도 차원의 입장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철우 도지사가 29일에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기존의 주장을 그대로 그냥 반복하고 있거든요. 중앙의 권한을 넘기라고 했고 이 재정을 확보하는 방안을 법안에 확고하게 한 후에 통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한 이양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이고 이 공고안 자체를 특별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더 큰 문제는 홍준표 대구시장인데요. 이 대구시가 공고안이 나오기 하루 전날 연내 특별법 제정을 목표로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안은 지자체마다 특별법을 추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개편하자라는 내용인데 특별법을 계속 붙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지렛대로서 지방의 권한 이양을 요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 긍정적으로 볼 여지도 조금 있지만 다른 지역보다 우리가 더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실제로 다른 지역도 이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문위원회, 그러니까 이런 공고안을 낸 것으로 보이는데 게다가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조기 대선 출마를 밝히면서 역시 경북도와 마찬가지로 이 대구시 역시 공고안에 대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른 지자체들은 바로바로 반응이 나온 것들도 있거든요. 특히 경북
속도와 상황이 좀 유사한 이 전남의 경우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바로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로 나가야 되고 구체적 로드맵까지 제시해줘야 된다라고 아쉽다고 이 입장을 밝혔고, 이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간협의체 역시 이 본격적으로 이 안을 토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경북 지역 국회의원이나 이 단체장들도 공식적인 반응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서 이 과연 행정통합을 지난해까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곳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지역 정치인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앞서도 잠깐 짚어봤는데, 그러니까 탄핵 정국으로 어수선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런 상황에서 공관이 나왔다? 이거는 행정안전부의 관료들 그리고 학자들도 지방 인구 감소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걸 강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러니까 탄핵과 조기 대선 과정을 거쳐서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이 부분은 좀 풀고 가겠다 의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지역 정치인과 단체장들도 대응 준비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공고한 내용을 보면 기초단체 간 통합을 통한 이 도시 육성 내용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예. 우리 지역도 좀 고민이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 책임 있는 정치인들이 뭐 이에 대한 준비나 대응이 좀 부실하다. 이 작년 행정통합을 반대했던 지자체, 이 경북 지역, 북부 지역의 시군들도 이 적극적으로 이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게 경북만의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걸 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 자, 일단 사실상 조기 대선이 이제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 앞으로 어떻게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공관이 나왔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시행된다면, 특히 이 수도권 인구가 많다 보니까 뭐 김포와 같은 서울 주변 지역에 서울시 편입이 대선에서도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 다음이 이 그동안 선거에서 캐싱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권의 이 통합 추진 움직임에 따라서 이 대선 국면에 중요한 의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근데 일어나 저러나 보면 경북은 조금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게 행정체제 개편과 더불어 선거제도 개편 역시 수면 위로 오를 수밖에 없는데, 우리도 의견을 내고 정치권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행정통합과 관련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또 중요한 권고안이 나와서 이렇게 천용길 편집장이, 천용길 시사평론가가 오늘 내용을 다뤄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지역민들 대구 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그런 우려, 걱정, 이거는 좀 내려놔도 되는 거죠, 분명히? 그렇습니다. 뭐 다른 지역들도 추진되고 있는 속도를 봤을 때 대구 경북만 지난해 추진했던 방식으로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용길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